42페이지부터 경기 변동이잖아요. 보통 한 문제, 뭐 많이 나올 때 두 개 나오는데, 그 경기 변동 자체에서 한 개가 나오고, 거미집 이론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경기 변동에서 두 개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뭐 내용이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는데, 그지? 경기가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걸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경기는 부동산 경기도 있고 일반 경기도 있겠죠. 근데 일반 경기는 당연히 아주 경기가 진행될 때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명확하고 일정하게 뚜렷하게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양상이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불규칙적이죠. 그리고 반복지도 못해요. 비반복적이고 또 명확하거나 일정치도 않습니다. 아주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게 일정하지가 않게 지멋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동산 경기의 진행 양상을 계속 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요것만 틀린 질문으로 계속 냈는데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명확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으로 계속 냈는데 저 정도를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뭐 저걸 못 맞춰가지고 틀리고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경기는 일반 경기도 부동산 경기도 있는데요. 제가 자 일반 경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경기가 한번 순환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진행되니까 그대로 경기가 아주 일반 경기는 규칙성을 가지고 일정하고 뚜렷하게 똑같은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됩니다. 자, 경기 순환과 관계되는 용어를 몇 개 정리하면 요 지점이 이제 경기가 가장 좋은 지점이죠. 이때를 정점 또는 정상 또는 영어로는 피크라고 하고 경기가 이제 가장 좋지 않은 지점이 요 지점이 되겠죠. 그죠?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지점.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가 저점 또는 계곡이라 하고요.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점에서 다시 저점까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경기 한 순환 시간의 길이를 주기 요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 사이의 폭, 이 정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폭이 진폭, 요 4개 정도의 용어는 기억을 해두잖아요.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저점, 한 순환 시간의 길이, 주기, 그리고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일반 경기는 4개의 순환 국면이 순차적으로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죠? 첫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회복 국면, 두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호황 국면, 세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불황 국면. 아니, 불황이 아니고 뭐죠? 후퇴 국면. 갑자기 또 소주가 머릿속에 확 스쳐가 보네. 네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불황 국면. 이렇게 해서 일반 경기는 4개의 순환 국면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순환 국면은 똑같이 4개인데 용어가 다르죠. 그지? 일반 경기의 회복은 부동산도 회복 국면이죠. 일반 경기의 호황 국면은 부동산은 상향 국면이라는 거다. 용어가 이제 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경기의 후퇴는 부동산도 후퇴 국면이고 일반 경기의 불황 국면은 부동산은 하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두 개의 용어가 달라요. 흐름은 이제 일반 경기는 규칙적으로 진행되지만 부동산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좀 지멋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제? 저 정도 용어들은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요. 자, 초점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정리하는 거죠. 일반 경기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와의 관계 해가지고 가로 3번에 보시면 전순환, 선행, 그 다음에 동시순환, 병행, 후순환, 후행, 뭐 역순환, 역행 이렇게 되는데 전순환은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앞서가는 경우를 전순환, 선행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경기보다 뒤따라간다. 더 늦게 반응하는 경우를 후순환, 후순환적이라고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똑같이 간다. 그러면 동시순환, 병행이 되어 있고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역행, 역순환이 되는 겁니다. 용어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하는 게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경기도 먼저 이제 부동산 경기도 협의의 부동산 경기, 광의의 부동산 경기,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로 나눠요. 근데 이 협의의 경기가 바로
주거용 건축 경기입니다. 이 주거용 건축 경기를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의 부동산 경기를 하고, 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건축 경기에다가 상업용과 공업용 건축 경기까지를 합쳐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의는 광의에다가 뭔가를 또 합쳤겠죠. 그 광의가 주거용 건축 경기와 상공용 경기까지를 다 합친 거죠. 여기다가 토지 경기까지를 포함해서 최강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고 표현할 때는 협의의 경기인 주거용 건축 경기를 곧 부동산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택 경기입니다. 상업용 건축 경기가 아니고 주거용 건축 경기인 주택 경기가 곧 부동산 경기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요 부동산 경기도 순환별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순환별 경기가 있어. 이 순환별 경기라는 게 부동산 경기는 순환국면이 4개의 순환국면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복, 그 다음에 상향, 후퇴, 이렇게 하향이라는 4개의 국면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4개의 국면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회복이나 상향은 경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국면이고, 후퇴하고 하향은 경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하죠. 경기가 이렇게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을 반복해서 4개의 순환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말 그대로 순환별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순환별 경기는 경기 순환 국면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를 거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순환별 경기에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장기적 변동,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요 3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올해는 여기서 이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원래 이제 경기 변동의 특징을 주로 답으로 요구하는데요. 올해는 비순환별 경기 3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데서 답을 요구할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사례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 이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죠. 그죠? 1년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를 계절적 변동이라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 앞에 하숙집이나 원룸 경기, 또 봄, 가을에 이삿짐 경기 이런 걸 연습하시면 돼. 1년 중에 대학 앞에 가면은 하숙집이나 원룸이 항상 똑같이 그지? 방이 꽉 차가지고 성수를 누르고 있다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가 방학 기간 동안은 방이 쫙 빠지면서 비수기로 빠져들어요. 그럼 1년 중에 방학 때만 경기가 계속 바뀌고 있죠. 1년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학 때만 경기가 바뀌거나, 또는 1년 중에 봄, 가을, 이사철만 되면 한 이사철에 한 2-3달 동안 주택 경기가 반짝하면서 성수를 누리고, 이사철 딱 끝나면 또 시들해져 버리죠. 그럼 이것도 1년 중에 이사철에만 경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1년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를 계절적 변동이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무작위적 변동을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하고요. 우발적 변동, 또 불규칙 변동이라고 돼요. 이 무작위적 변동은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외부적인 충격 요인 때문에 경기가 급격스럽게 변하는 거.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뭐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또는 충격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경기가 급변하는 것이 바로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죠? 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진 때문에 경기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테러 때문에 경기가 급변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경기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대부분 경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지금도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입니까? 안 좋은 시기입니까? 안 좋은 시기죠. 전국적으로 보면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는 그 부동성하고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적으로 경기가 전부 다 다른 양상을 보여요.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경기가 호황인데 상업용 경기는 불황일 수 있고, 또 지역이죠. 서울에서 서울 경기는 호황인데 부산이나 대구 경기는 불황일 수 있고, 서울 내에서도요. 그 뭐 어디 저기 서울 강남이라든가 강남구라든가 강서구, 강동구 이런 데는 경기가 또 좋은데, 그죠? 뭐 용산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또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서울 내에서도 경기가 다 다르고, 지역 내에서도 전부 다른 뜻을 보이고, 전부 개별적이고 국지적이고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양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죠. 지금 거의 저점의 바닥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표들은 조금씩 이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경기가 회복되고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물 경기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은 상당히 여기 하향 시장의 그 드물이 정도나 더 추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좀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해서 회복 추세를 접어든다. 요 정도 수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지금 불안 상태에 있죠. 그게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제 경기가 급냉을 해가지고 지금 이상 기온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데 군데군데 또 이상적으로 주택 경기만 반짝해가지고 그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붐이 일어나는 데는 상당히 뭐 호황을 누리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양상 자체가 완전히 전부 다른 양상을 보이니까 주로 이제 정부의 정책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경기가 급변하는 이런 것이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사례로 등장할 확률이 높죠. 9.11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 경기가 급냉하였다. 이런 것을 우발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다. 맞죠? 그죠? 그 1년 단위로 경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계절적 변동이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경기가 변화되는 게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장기적 변동은 추세 변동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50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경기예요. 특정 지역이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면 이 개발이나 재개발되는 지역만 그 기간 동안에 성수기를 누리는데요. 보통 이제 개발이나 재개발이 50년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해 50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경기를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계절적 변동하고 무작위적 변동의 사례들을 꼭 구분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큰 2번에 경기 측정 지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 지표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반 경기는 어떤 한 개의 지표만 가지고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해요. 왜? 경기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를 가지고도 경기 측정이 가능한데 부동산 경기는 아주 불규칙적이면서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측정할 때도 어떤 한 개의 지표만 가지고 경기를 측정하는 거는 잘못된 측정이 생길 때가 많으니까 경기 측정 지표가 다양한데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3대 지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의 3대 지표 그러면 건축량, 그리고 거래량,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3대 지표예요. 그리고 건축량이나 거래량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중심 지표가 됩니다. 중심 지표고, 건축량은 공급 측면에서 경기를 측정하는 중심이 되는 지표가 되고, 거래량은 수요 측면에서 경기를 측정하는 중심 지표야. 그래서 이 건축량이나 거래량이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중심 지표로 사용이 되고, 가격은 중심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한단 말이야. 왜 부동산 가격은 경기를 측정할 때 중심 지표가 될 수가 없고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하느냐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그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가격이 상승할 때를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다고 꼭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비가 상승을 하잖아, 그죠? 건축 원가가 상승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하면 분양가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분양가가 오르면. 그러면 건축비가 상승해서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때를 경기가 좋다 판단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가격만 상승한다고 꼭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경기를 측정할 때 중심 지표는 될 수가 없고 보조 지표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는 건축량이나 거래량인데 그 중에서도 건축량이 가장 중심 지표가 됩니다. 왜냐?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건축 경기예요.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이기 때문에 건축 동향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측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미래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행 지표, 현재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동행 지표, 그리고 과거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미래의 경기를 측정하는 선행 지표로는 뭐가 사용되죠? 주택 허가량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 허가를 많이 받고 있다. 건축 허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택 착공량이 많다. 지금 주택을 많이 착공하고 있다는 말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착공량이 현재의 경기를 측정하는 동행 지표가 되고, 그리고 주택 완공량이 많다. 그 말은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는 뜻이죠. 주택이 많이 완공돼 나왔다 그 말은. 그래서 이 완공량은 미래의 미래가 아니고 뭐다. 저 과거의 경기를 측정하는 후행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건축 동향을 가지고 경기를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동경기 측정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는 건축량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지표고 이거 외에도 그죠? 뭐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또 빈집 비율 공가율이나 빈점포 비율 공실률이라든가 또 주택 등기 실적이라든가 주택 금융 실적 뭐 어느 정도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받는가 이 금융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또 분양하지 못하고 남은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미분양 재고라든가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를 측정한 지표는 상당히 측정 지표는 다양한데 3대 지표는 기억해야 되고 그 3대 지표 중에서 어느 게 이제 선행지표이고 후행지표, 동행지표로 활용되지.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경기 측정 지표 중에서도 뒤로 가서 44쪽에 우리 시험에 경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고 답을 많이 요구하는 게 큰 3번에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 이게 이제 우리 경기에서는 그냥 뭐 거의 최근에는 여기서만 답을 요구할 정도로 그죠? 계속 묻고 있는데 첫 번째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대략 2배 길죠. 왜 주기가 2배 깁니까? 일반 경기는 뭐가 일반 경기죠? 8년에서 보통 9, 10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가 있어요. 일반 경기 중에 8, 9, 10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를 주글라 파동이라 하죠. 그죠? 이 주글라 파동이 일반 경기를 대표하는 주된 순환입니다. 근데 일반 경기는 주기가 8, 9, 10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17년에서 18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해요. 이 17, 18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가 한 세내 건축 순환 경기죠. 그래서 일반 경기는 8, 9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주글라 순환이지만 부동산 경기는 이 17, 18년에 한 번씩 변하는 한 세이 주장하는 건축 순환 경기이기 때문에 주기가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 부동산은 주기가 대략 2배 길어요. 그죠? 주기가 2배 길고 또 진폭도 크다 이 말이에요. 진폭이 크다는 거는 정점하고 저점 사이에 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게 왜냐?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은 정점이 더 높아요. 정점은 더 높은 데 있고 저점이 더 깊다 그 말입니다. 저점이 깊다. 그러니까 정점하고 저점을 연결하는 폭, 진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의 진폭이 큰 이유가 부동산은 타성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고 나면 부동산은 타성 기간이 한 1, 2년 존재해 가지고 그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공급되는 시점부터 비로소 호황으로 접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년에서 2년 더 뒤늦게 반응을 해. 그래서 이제 정점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점이 더 높아지고 저점이 깊어 가지고 정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진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다 그래야지 정점이 낮고 저점이 높아서 진폭이 커진다 그러면 정점이 높고 저점이 높으면은 정점이 낮으면서 저점이 높으면 진폭이 작아지지 클 수가 없겠죠. 지문 잘 읽어요. 오늘 경기변동에서도 당연히 한 문제가 나와 있겠죠. 잘 풀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순환국면에 보면 각 순환국면이 불규칙적 불명확하다 그랬죠. 아까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특징이 보이지만 부동산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랬지. 그치? 불규칙적이고 명확하지도 않고 일정치가 않게 진행되는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요. 최근에는 요 지문만 갖고 3년 연속 답을 냈다. 이런 거 뭐 답으로 요구하면 당연히 맞추시겠죠. 거기 순환국면의 2번 지문을 봐라. 부동산계는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경기가 저점을 찍고 정점까지 회복됐다는요. 아주 느리게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정말 서서히 회복이 돼가지고 정점에 이렇게 도달을 해요. 그리고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후퇴를 할 때는 너무나 빠르게 그냥 휙 후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는 어떻게 느리게 서서히 회복이 되고 후퇴는 매우 빠르게 후퇴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정점 위쪽으로 경기를 딱 나누면 오른쪽으로 확 경사져 버리잖아.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측하고 우측이 비대칭적인 우경사 비대칭 구조가 되죠. 그지? 이 우경사 비대칭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우가 비대칭인데 그지?
일반 경기는 그럴 수가 없죠. 경사도 없고 그죠? 저하고 완전히 똑같이 대칭기 모습을 보여요. 경기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반복 순환하니까. 근데 부동층은 일정치가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데다가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느리게 후퇴가 빠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경전선으로 좌우 비대칭 모습이 됐죠. 그럼 이걸 지문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거지. 부동산 경기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은 길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은 짧다 이렇게 되겠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회복기가 아닙니까? 이제 이게 길어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느리고 후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니까 정점에서 저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매우 빠르게 작겠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오늘 시험 지문에 들어있다 지금. 내가 시험 지문 해석해주고 있다 지금. 또 그것도 맞다 그래라 그냥 막. 부동산기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은 짧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서 우경사 비대칭 모습을 보인다. 반대잖아 지금.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길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죠? 그 아주 중요한 거야. 그게 시험 포인트가 그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 됩니다. 만약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짧잖아요. 요게 짧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경기를 나오면 좌경사 비대칭이 되는 거야. 우경사가 아니고. 부동산은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길고 느리게 진행된단 말이야. 그리고 후퇴가 빨라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과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서 지역적이고 개별적,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랬어요. 또 일정하거나 명확하지가 않게 진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일반 경기와의 시간적 관계,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봐라. 전체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건축 경기와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 경기와 공업용 건축 경기의 가중 평균치 성격을 가집니다. 근데 이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거용 건축 경기인 주택 경기를 부동산 경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거용 건축 경기에 가중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한 70% 정도 가중치를 주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 경기에도 20% 정도 가중치를 주고, 공업용 건축 경기에도 10%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걸 평균한 값이 전체 부동산 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산술 평균한 건 없고 가중 평균을 해서 평균을 낸다 그랬죠. 부동산 경기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 경기에 가중 평균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전부 건물이잖아. 건물, 그죠? 이 전부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다 건물이니까 건물은 착공해서 완공할 때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고 나면은 부동산기는 주택, 상가, 공장이 완공돼 가지고 공급되는 시점부터 비로소 호황이 접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요 정도 시점에서 다 호황으로 접어들죠.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면 부동산도 당연히 호황으로 접어들어야 돼. 근데 부동산기는 일반 경기가 똑같은 시점에서 호황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고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1년 늦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공급되는 시점부터 호황으로 접어드니까 1년 늦게 반응하는 시간차가 존재하거든요. 이 1년 늦어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 하잖아. 타성기간. 그래서 부동산기는 타성기간이 1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1년 늦게 반응한단 말이야. 고로 일반 경기보다 어떻다? 후순환한다고 말해. 후순환. 후행.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양상을 보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그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 경기에 가중 평균치 성격을 가지니까 타성 기간 때문에 1년 늦게 반응해서 후행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부분 시장으로 나누잖아요. 주거용 경기, 상업용 경기, 공업용 경기, 농업용 경기, 특수용 경기 이렇게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부분별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가기도 해요. 선행해. 또 어떤 부분별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가치가 병행한단 말이에요. 병행. 그리고 또 어떤 부분별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늦게 반응해갖고 후행하기도 하고 또 일반 경기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일반 경기 따로 부분별 경기 따로 완전 지멋대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잘 읽어야 된다. 전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지만 타성기간 때문에 후행하나 부분별 부동산 경기는 선행하기도 역행하기도
독립적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분별 경기하고 일반 경기의 관계를 보면 일반 경기가 호황 상태에 있어요. 호황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상업용과 공업용 경기도 호황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상공업용도 더불어 호황을 누리니까 일반 경기가 상공업은 어떻게 간다? 똑같이 가고 있죠 지금. 병행한다 이거 병행. 동시순환적이 됩니다. 동시순환 병행하는 관계가 되는데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거용은 오히려 불황에 빠져요. 불황에.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주거용은 불황이니까 일반 경기하고 주거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역순환적인 역행하는 관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주거용이 불황 상태에 있으면 상공업용은 호황 상태가 되죠. 그럼 주거용하고 상공업용은 또 어떤 관계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주거용과 상공업용도 역행하는 역순환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거든요. 투자를 증가시켜요. 그럼 투자를 경기가 호황할 때 투자하고자 하니까 그럼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 기업에서 경기가 좋아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 금융기관에 그래서 우리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테니까 자금 좀 조달해 주세요. 또 우리 기업은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테니까 자금을 좀 조달해 달라. 그럼 금융권에서는 어디에 먼저 자금을 조달해 주느냐? 상공업용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준다 이 말이야. 왜냐?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그죠? 자금을 조달할 때 단기 고리로 자금 조달해 주고 또 상공업용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 불행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거용은 우리 주택금융의 특징은 뭐야? 장기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돈 빌려주고 무주택자들이 대부분이니까 금리도 싸게 정하지. 장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주거용은 수익도 잘 창출이 안 되니까 채무 불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당연히 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공업용은 쉽게 이런 이유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니까 더불어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주거용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금 조달을 끌리는 거야 금융기관이. 그래서 오히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침체금융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일반기가 호황할 때는 주거용은 불황에 빠져드는 역순환적인 역행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3장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일반기와 주거용은 역행하고 역순환적이고 일반기와 상공용은 병행한다. 동시순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과 상공용도 정반대로 움직이는 역행하는 역순환적인 관계가 됩니다. 오늘 당연히 모의고사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잘 풀어봐라. 이번 시간에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치는데 또 틀리고 뭐 이상한 거 찍고 이러지 말아 좀. 가슴 찢어지게 하지 말고 잘 들어놓고 알았죠? 이 부동산 경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가장 많이 이제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그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3년 동안은 그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순환한다. 완전히 다른 지문이지. 일반 경기는 그렇게 순환을 해. 근데 부동산은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걸 이제 틀어내고 또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더 길고 진폭도 크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명확하게 일정하게 순환한다. 틀렸죠? 주기도 2배 차이 나고 진폭도 훨씬 큰데 어떻게 주기와 진폭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지 당연히. 그죠?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몇 개? 4개. 첫 번째 국면이 무슨 국면? 회복 국면. 그러면 두 번째가 상향 국면. 세 번째는 후퇴 국면. 그리고 네 번째가 하향 국면. 이렇게 4개의 국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국면별 특징도 당연히 시험에 낼 때가 있겠죠. 근데 뭐 국면별 특징에서는 뭐 회복 국면 그러면 경기가 바닥을 찍고 그죠? 계속 하향 국면에서 추락을 해오다가 가격이 하락을 중단하고 반년되어 상승하기 시작하고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고 거래가 서서히 살아나죠.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건축 후반항이 점차 증가해가면서 가격도 서서히 상승하면서 투기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국면이겠죠. 그리고 이제 상향 가면은 가격은 최고점인 정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요. 그리고 거래도 매우 활발하고 건축 후반항도 매우 활발하죠. 가장 성수기를 누리고 있을 때도 뭐 경기가 가장 성수기에 있을 때니까 위치가 좋은 데 있건 안 좋은 데 있건 규모가 크건 적건 대부분의 부동산이 매우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건축 관항도 매우 활발하고 최고의 성수기를 누릴 때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후퇴 국면 가면 경기가 정점을 찍고 가격이 상승을 중단하고 반전되어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거래도 서서히 줄어들고 또 건축 관항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지?
그리고 하향 구매 가면 가격은 최고 바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거래는 극히 저조합니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금리도 매우 높아가지고 자금의 핍박이 오고 돈 빌리는 데 엄청나게 힘이 들고 뭐 거래는 거의 없고 건축가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가 공실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최고의 이제 아픈 시기를 겪는 그런 시기가 이제 하향 구매이 되겠네요. 이 국민별 특징에서는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 구질구질하게 다른 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회복하고 상향 구매는 카톡 확인하십시오.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하고 또 카톡 왔네 또. 후퇴하고 하향 구매는 그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인지 하락하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회복하고 상향 구매에서는 과거 직전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하한선으로 작용을 한다. 그지? 하한선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후퇴하고 하향 구매에서 과거 직전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상한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과거 사례가 상한선이 되는지 하한선이 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는 하한선, 하락하는 단계는 상한선이다.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는 사두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부 사고자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기하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갑니다. 매수인은 못 사서 안달해요. 근데 매도자는 더 오른 뒤에 팔지 하면서 시장을 매도자가 주도하면서 그죠? 매수인의 애간장을 녹이는 시기라. 그리고 매수인은 많으나 매도자가 기하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도 매도자가 기하니까 매도인을 중시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을 당연히 해가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실만 커지니까 얼른 팔아치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 팔고자 하니까 매도자는 많으나 매수인이 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시장을 주도해. 그러니까 팔 사람은 못 팔아서 안달이죠. 빨리 손실을 줄이려고 빨리 팔고자 하면 매수인은 더 내린 뒤에 사지 뭐 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자 애간장을 녹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거래를 빨리 하고자 하지만 매수인은 거래를 늦추고자 하는 경향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수인이 기하니까 이 시장은 매수인을 중시하는 쪽으로 부동산을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국민별 특징에서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과거 사례가 상한선이 되는지 하한선이 되는지, 그리고 매도자를 중시하는지 매수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부동산을 해가야 되는지, 여기서 답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 자체가 없어. 그냥 요 정도 딱 기억을 해두고 꼭 기억을 해야 돼. 상한선이냐 하한선이 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순환국면이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4개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4개의 국민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지? 다만 이게 규칙적이나 일정치는 않아요. 근데 이 순환 국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일반 경기에 없는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국면이 한 개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안정시장이란 말이에요. 안정시장. 그러니까 이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의 종류라든가 위치나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거의 타지 않고 경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꾸준하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의 변동도 거의 생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부동산만 가지고 시장을 하나 만들어낸 게 안정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일반 경기에는 있을 수가 없죠.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야. 왜? 부동산의 종류나 위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니까. 주로 이제 도심지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점포라든가 또 위치가 좋은데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된 조그만한 주택들은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아요.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그죠? 꾸준하게 거래되면서 가격의 변동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안정돼 있거나 가볍게 상승을 보이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낸 게 안정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경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의 위치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한 시장이니까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특유의 아주 부동산 고유의 시장인데 이 안정시장은 가격의 변화가 거의 생기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황기가 되면은 다른 부동산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손실이 큰데 이 불황기 때도 가격이 다 이렇게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가격이 하락을 안 하니까. 그지? 근데 역으로 이제 호황기가 되면은 다른 부동산은 뭐 날만 새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이 안정시장에 있는 부동산은 호황기에도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안정돼 있거나 가볍게만 상승을 보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들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호황기가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못 해주니까 불리한 면을 나타낸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안정시장은 호황에는 유리하고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불황에는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불리한 시장이 안정시장이 되겠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죠? 현재 시점에서 A 부동산 가격을 거래 사례 비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정시장의 과거에 거래가 된 이 B를 사례로 선택했다고 치자 말이야. 근데 요 부동산이 과거 1년 전에 2억에 거래가 됐죠. 근데 요 가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 부동산 가격을 그냥 2억으로 이렇게 평가했죠. 그래도 이 가격은 가장 믿을 만한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안정시장은 과거나 현재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 현재 대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과거에 거래된 요 사례의 가격이 이 가격을 평가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안정시장의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다 연선하면 안 된다.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 가격이 된다 그래야 돼요. 오케이? 안정시장의 과거 사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그래야 되겠고요. 이 불황에는 매우 강하지만 호황에는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유형의 시장이 안정시장이다. 그 정도 기억해 놓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로 가서 거미집이론 갑니다. 이 거미집이론은 거미가 집을 짓는 이론이다. 거미집이론은 왜 거미가 집을 짓는가? 거미집이론은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동태적 이론, 동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적 이론이 아니고 동적이란 말이에요. 동태적이란 말은 거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이제 그 생산 기간이 최소한 1, 2년 정도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공급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급이 반드시 1년이나 2년 그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급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근데 그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초과 수요, 초공급, 초과 수요, 초공급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가격이 폭등, 폭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임을 가지고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을 형성해가면서 균형점으로 수렴을 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동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로 생산기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가 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수산물 또는 부동산도 건물이 있죠. 그죠? 즉각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도 생산기간 때문에. 이렇게 생산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수산물이나 건물 같은 데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맞죠?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것만 그냥 계속 문제를 내지 다른 거는 일체 나오지가 않는다. 그냥 거미집 이론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균형점에서 좀 이탈 발산하게 되고 멀어지는지 또 한 장소에서 순환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근데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면은 기울기는 적어지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적어야 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어야 되고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야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러면 균형점에서 좀 멀어지죠. 그게 이제 이탈 발산행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수요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거나 또는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서 반대가 되면 균형에서 점점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탈 발산하게 되고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 빙빙 돌아서 순환만 하게 되죠. 중립적인 형태가 되는데요. 중립형. 이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거나 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는 한 장소에서 빙빙 돌면서 순환만 하게 됩니다. 거미집이론은 요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예요. 아셨죠? 근데 이걸 이제 문제를 낼 때는 그지? 자, 다음 중 거미집에서 모형 형태를 알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수요의 탄력성은 마이너스 0.7.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1.1이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할 때 이게 마이너스 0.7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절대값으로만 계산한다 그랬지. 그럼 탄력성이든 기울기든 전부 앞에 음수가 붙어서 이건 양수하고 똑같아요. 그죠? 알았지? 그럼 0.7이나 그냥 마이너스 0.7이나 같은 거라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무시하고 읽으면 돼.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적죠?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수렴인데 지금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돼? 당연히 반대니까 발산행위 되겠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물어도 마찬가지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3,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8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은 거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거는 음수나 양수나 똑같은 거니까 수요는 항상.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야 이거는 뭐예요? 수렴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이제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내잖아. 그지? 만약에 P 이꼬로 10-2QD이고 그다음에 공급 함수는 2P 이꼬로 4-4QS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모형 형태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항상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라. 아주 10초 만에 답을 찾게 해줄 테니까. 알았죠? 요 Q하고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P하고 Q 앞에 있는 숫자. 알았죠? 근데 P분의 Q가 바로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P분의 Q가 기울기를 뜻하는데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요 P 앞에는 뭐고 1이죠. 수요랑 Q 앞에는 2죠.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라는 뜻이다. 그지? 1분의 2다 이 말이야. P하고 Q 앞에 있는 숫자만 따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공급함수에서는 보면 P 앞에 숫자가 뭐고 2죠. 그러면 공급량 Q 앞에 숫자가 4죠. 그럼 2분의 4니까 역시 2죠. 수요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그럼 뭐야? 순환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P 앞에 있는 숫자하고 Q 앞에 있는 숫자만 따서 비교하는 거다. 이건 무조건 아주 쉽게 지금 팁을 한 개 주잖아. 팁을. P, Q 앞에 있는 숫자만 따가지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돼. 자,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있는데 A 시장과 B 시장의 모형서를 골라라. 근데 A 시장에서는 그죠? 2P 이꼬르 500-QD 그 다음에 3P 이꼬르 300 플러스 4QS 이렇게 되네. B 시장은 P 이꼬르 400 마이너스 2QD 그 다음에 공급은 2P 이꼬르 100 플러스 4QS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만 보라고 했지? P분의 Q 요게 기울기라고. 이게 무조건 이제 기울기거든요.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근데 기울기를 계산할 때 계산이 필요가 없어. P하고 Q 앞에 있는 숫자만 따가지고 그냥 비교를 하면 돼. 알았죠? 그럼 여기는 지금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P 앞에 숫자가 2죠. 그러면 Q 앞에 숫자가 요 마이너스 1Q니까 1이죠.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0.5라는 뜻이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P 앞에 숫자가 3이죠. Q 앞에 있는 숫자가 4죠. 그럼 3분의 4가 기울기니까 이거는 1.33 정도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죠? 그럼 이건 뭐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적잖아요. 그럼 이건 수렴이다. 수렴. 그 다음에 B 시장은 P 앞에 숫자가 뭐고 1이죠. Q 앞에 숫자는 2죠. 1분의 2니까 이거는 2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뭐 P 앞에 숫자가 2, Q 앞에 숫자가 4니까 2분의 4니까 이건 2죠. 그럼 수요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같지? 그럼 이건 뭐? 순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아주 단순한 문제고요. 원래 원리를 설명할 때는 함수를 이렇게 변형시켜가고 P 앞이나 Q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초 만에 답을 찾는 요령을 내가 알려줬다. P하고 Q 앞에 있는 숫자만 따가지고 그 숫자가 바로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P 앞에 있는 숫자와 Q 앞에 있는 숫자. P분의 Q 이게 기울기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근데 기울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야만 수렴,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으면 발산. 두 개의 기울기가 같으면 순환하는 거잖아. 그죠? 알고 있죠 이거? 기울기만 갖고 그냥 무조건 비교하면 되는데 P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만 그냥 따가지고 단순히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요 금이론에서 모형 힌트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로 계속 나오니까요. 요 P하고 Q 앞에 있는 숫자만 따가지고 기울기가 수용옥선의 기울기가 더 적죠? 그러면 수렴. 공곡선의 기울기가 적으면 발산. 수용옥선하고 공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순환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5월달 모의고사에 될까? 6월달 모의고사에 될까? 모의고사 뭐 자주 나올 거니까 한번 기울기 갖고 풀어봐요. 자, 오늘은 그 경제론의 수용업 이론하고 경기변동까지를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3편의 시장론을 다 정리할 건데, 오실 때 시장론, 그 3편 시장론, 우리 3, 4월에 시장론 다룰 때 점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 포인트를 한번 읽어본다거나 그렇게 하고 오시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서 오늘 이제 경제론이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셔서는 2편 경제론에 관계되는 기출 문제를 쫙 풀어보셔.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그죠? 그 기출 문제집에서 2편 경제론 기출 문제가 상당히 좀 양이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수용업하고 경기변동까지 수록된 기출 문제를 쫙 풀면서 좀 복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